일본이 뭐 침체 가면 왠지 뭐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이 와고 일본은 어떤 과정을 지나갔느냐 반면교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AI 시대 우리도 지금 뭐 저성장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처럼 장기 침체 들어가지. 그러면 장기 침체 가도 서울에 살아남는 답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일본이 내린 결론이 30년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에 제가 볼 땐 잘 안 됐다.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이제 7월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선생님 스트레스 DSR 조치가 시행이 돼요. 대출에 네, 맞습니다. 관한 어떤 규제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이 규제가 세지면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수도권이나 지방 집값에 영향을 주겠죠. 스트레스 DSR요? 예. 영향을 주긴 하는데 네.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맞아요. 경고가 됐고 맞아요.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 예. 스트레스 DSR이 갑자기 7월에 도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3단계예요. 그러니까 2단계는 이미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조금 더 강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갑자기 조금 강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시장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지느냐? 저는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알고 있어요. 대출 규제 강화되는구나. 대출 받기 쉽지 않겠구나. 물론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마이너스 요인인 건 맞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갑자기 집을 사려는 분들이 안 산다든지 팔려는 분들이 뭐 안 판다? 안 파는 분들이 판다라는 판단에는 영향을 저는 크게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요소이다. 그리고 이거는 가계부채 관리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왜? 2024년에 2달 연기했다가 네.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네. 또 트라우마 또 있어. 국토교통부는 이게 트라우마거든요. 네. 야, 이거 연기하면 큰일 난대.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고. 야, 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7월은 무조건 시행. 꼬투리만 잡혀, 뭐, 이렇게. 괜히 연기했다가 다시 집값 오르면 이제 뭐 집감당 안 돼. 그렇죠. 라는 걸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7월은 무조건 시행합니다. 그렇군요. 국토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받아들여야죠.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든 아파트를 양극화에 맞춰서 좀 좋은 곳에 사야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어떻게 하면 많이 일으킬까 이 연구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전세를 끼고 살 것이냐, 대출을 끼고 살 것이냐, 뭐 생초로 사면 좀 대출이 많이 나올 것이냐. 이제 그런 전략을 찾아야죠. 네. 그러니까 틈새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뭐 생애 최초라든지. 아마 차기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한다. 7월부터. 예. 하지만 예외가 있을 거예요. 예. 뭐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분들, 네네네. 또 정책자금 대출 받는 분들, 또 지방에 예. 뭐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추가 대책이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틈새 전략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상급지가 이제 올라가는 건 이제 아예 당연시 되고 있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지방하고 수도권 외곽 같은 지역도 상생이 돼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거기 이제 광주에 볼일차 갔다 왔거든요. 네. 봉선동에. 네. 거기 진짜 의사 살고 변호사 살고 뭐 정말 정부 관계자들 살고 네. 공무원 살고, 그러니까 광주에서 정말 우리가 이 내노라시는 분들은 다 사시는 곳인데 네. 아파트 값이 뭐 20평형대는 아직도 4억대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전세 가격은 2억 5천인가 아직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율도 굉장히 높다고 해야 되나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네. 여기 이런 데들을 보면서 느낀 게 지방 수도권 같은 것들이 상생되는 어떤 정책이 시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양극화잖아요. 초양극화 시대인데 근본적인 배경을 본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저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거의 저성장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더 이상 사실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옛날에 하던 사업이지 예. 뭔가 시대 흐름을 생각한다면 AI라든지 4차 뭐 로봇 네네네. 이런 걸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옛날에 하던 굴뚝 산업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지. 새로운 다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경제에 대한 경쟁력이. 모멘텀을 우리가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저는 자꾸 일본이 생각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일본 잃어버린 30년. 30년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단순하게 뭐 일본이 뭐 프라자비 통해서 집값 올랐다 내려가고 뭐 경제 침체되고 우리는 마음속에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따라갈까 봐. 따라갈까봐라는 것도 있고 일본이 뭐 침체 가면 왠지 뭐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나도 우리는 모르게 약간 좀 호탕한 웃음이 나오네요.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래, 아유, 이제 우리가 일본 이겼어라는 음. 약간 좀 그런 마음도 드는데 그런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냉정하게 바라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이 왔고 일본은 어떤 과정을 지나갔느냐 반면교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기분 좋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일본이 또 왜 잃어버린 30년이 왔고 뭐가 문제였느냐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구조적인 경제 시스템이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일본이 뭐 태평양 전쟁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근대화해서 성공했죠. 네네. 세계적 강대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 이후로 이제 198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종신고용, 연공서열 뭐 이런 거잖아요. 평생 어렵다, 직장. 아, 그래요? 그 일본 하면 평생 직장 생각나지 않아요? 전 처음인데. 그래요? 평생 직장 몰라요? 무식해서. 무식이 아니라 네. 이게 또 세대 차가 좀 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처음 직장 딱 들어갔을 때 요즘은 직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예.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신입사원 때 딱 들어가면 일단 호봉제가 있어요. 네네. 매년 호봉이 올라가고 월급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예. 그리고 승진도 자동으로 되고 예전에는 예. 그리고 당연히 평생 직장이야. 예. 그래서 저희 과장이나 팀장들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음. 신입사원 때 90년대 얘기입니다. 신입사원 때 야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때는 일요일 있죠. 토요일 또 근무했으니까 일요일 날 할 일 없으면 회사 출근해서 공부하고 일해. 니들이 평생 다니는 직장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얘기하던 시절이에요. 그게 맞죠? 야, 그때는 그랬는데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일본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신고용, 연공서열이라는 게 종신고용이 은퇴할 때까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한 거네요. 그 연공서열은 시간 지나면 월급이 계속 올려줘요. 예. 이게 왜 생기냐면 자, 1940년대, 50년대 전쟁하잖아요. 네네. 자, 전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네. 전쟁을 하는데 제가 종업원이고 우리 대표님이 정부 관계자예요. 네. 야, 전쟁 물자 총알 좀 만들어. 네네. 저 월급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저 퇴근해야 되는데요. 예. 전쟁 중에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쵸, 그러면 그쵸. 야, 내가 너 은퇴할 때까지 책임질 테니까 시키는 대로 일만 해. 좋다. 너 무조건 연봉 1년에 올려줄 테니까 일만 해. 좋다. 그게 시스템이 연공서열, 예. 종신고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전쟁이 끝나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가 그러니까요. 성장할 때는 그렇죠. 종업원들은 출근해서 그거 할거 대충 커피 한 잔 먹고 일 대충 하고 시간 보내고 결혼하면은 론, 모기지 받아서 집 사고 일본이 잘 나갈 때 대출을 120%까지 해줬거든요. 집값의 120%. 왜? 집값이 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미래 상승분까지 받는 거. 그거 할거 론 받아서 집 사고 안 잘리니까 또 대충 일하면 월급 나오고 원리금 상환하고 이렇게 살다가 은퇴하면 국민연금 받고 예. 내 인생 끝나고 행복하게 이게 일본의 시스템이었다고. 편할 것 같은데요? 편한 건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80년 중반 이후로 네네. 프라자비를 예, 하면서 예. 이제 뭐 환율 조정하면서 하는데 미국이 이제 기업들이 때린 거지.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야, 우리가 언제까지 정부가 지정해주는 은행하고만 거래를 해야 돼. 우리도 주식 발행하고 채권 발행해서 자금을 좀 할 수도 있잖아. 이탈을 합니다. 네. 그럼 은행은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예. 주요 고객인 기업이 딴 마음을 먹으니까. 예. 그럼 은행의 새로운 사업 구조가 부동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맞아요. 사고 막 그랬던 그렇죠. 그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행이 부실화되고 예. 97년도에 우리는 IMF 외환 위기 오잖아요. 예. 일본은 외환 위기가 없었는데 IMF 외환 위기가 뭐냐면 동남아 외환 위기예요. 동남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가 다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와 동남아가 힘들어지면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안 좋아지죠. 본인들도 힘들어지죠.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럼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죠. 기업하고 은행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기업이 좀비 기업이 돼요. 그럼 은행은 돈을 계속 꼬로박아 줘야지. 예, 내가 예. 책임지는 기업이 힘들어지는데 좀비가 되면은 돈 주는 생각이. 좀비가 되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부실화돼. 예. 이게 몸이 엮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은행에 돈을 공급해주고 은행은 좀비 기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모든 스텝이 다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은행이 부도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일본이 9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97년도 외환위기 때 이제 깨닫거든요. 큰일 났다. 우리가 장기 침체에 들어갔네? 이건 뭐지? 7년 동안 일본은 괜찮아. 이러다가 좋아질 거야. 일시적인 불황이야라고 생각하다가 7년 지나고 깨닫고 구조조정하고 안 돼. 연공서열 안 돼. 종신고용이 어디 있어. 우리도 구조조정해야 돼. 비정규직 문제 이제 이런 게 일본이 그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구조조정하고 일본하고 이제 한마디로 50년, 70년의 경제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과정을 일본이 30년 동안 개고생을 해가지고 아직도 탈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도 6.25 전쟁 지나고 박정희 정부 때 경제 성장한 다음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때의 시스템을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AI 시대, 우리도 지금 뭐 저성장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 들어갈 수도 있죠.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1위 했어요. 상위 5% 고가 주택 상승률. 아, 그래요? 2024년. 그래요? 1년 전 일인데. 네, 2023년에서 2024년 1년 동안 네. 5% 고가 주택 상승률 1위가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저는 재밌는 조사 결과가 5위가 도쿄예요. 도쿄가 5위. 1월 30년은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도쿄의 5%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효과를 따지면 답 나오잖아요. 네. 야, 도쿄의 5%는 많이 올랐어. 그러면 장기 침체 가도 서울의 5%는 살아남아. 라는 답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강남을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미 체감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앞서서 이제 지방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내린 결론이 일자리입니다. 양질 일자리. 야, 그래. 일자리가 최고였어. 양질의 일자리가 넘버 원이야. 라는 걸 30년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예전만 하더라도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지방에 대기업들이 많았거든요. 대공장들이. 그게 지금 다 베트남, 중국, 미국으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나 지방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이라도 양질 일자리 만들어줘야 되고 지방에 국공립대학교들 있잖아요. 지방의 인재들이 인서울 안 하고 지방의 국립대에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땐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인들이 이런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깊은 고민 끝에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느껴지는 게 제가 이제 지방 수도권 내각 같은 것들도 상생하려면 어떤 정책을 좀 시행해야 되냐고 여쭤봤는데 정말 원론적으로 기초적으로 꼭 필요한 거는 결국 경제적인 어떤 일자리. 기반이 중요한데 그거를 일자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장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반도 대한민국 전체 안정적인 경제가 안착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일자리도 지방에 많이 내려가서 공급을 해줘야 이게 그 가격 차를 좀 줄일 수가 있고 여기에 따른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